아니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까야죠. 내 말이. 헬레나님 요새 막 몸보신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부터 해. 자꾸만 찌는데. 근데 요새 나는 그런 보양식 때문에 돌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옷닭을 드십니다. 아저씨들이 그 옷이 잘 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이거 다듬어 달라고 그런대. 아니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까야죠. 내 말이. 그래갖고 그분들이 까다가 여기가 다 옷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오는 분을 내가 지난주에만 진짜 매일 한 5명은 본 거야. 정말 너무 궁금해서 옷순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진다? 라는 논문이 있는 찾아봤어. 홈메드에서? 없어.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닭을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닭은 되게 좋은 단백질원인데 이거를 이제 그 계곡에서 팔려면 그냥 닭값만 받기엔 좀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 넣는 거야. 옷 자매품 하나 있어요. 엄나무 백수. 나 그건 먹어봤는데. 그게 되게 심각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처음 먹었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먹어도 30%가 그 알러지를 일으켜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전신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옷이에요. 보통 알레르기상을 일으키려면 맨 처음 단계가 처음 교육을 좀 받아야 돼, 피부가. 노출이 돼서 감작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에 좀 대면대면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돼. 네. 이렇게 생긴 놈이다 라고 하는 과정이 감작인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그 공예품이 있어요. 오칠한 상, 오칠한 쟁반, 오칠한 바닥, 오칠한 기둥 때문에 거기에 이미 감작된 사람이 전 인구의 30%가 있는 거예요. 딱을 처음 먹었는데 바로 알러지 반응이 날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30%는 된다. 그렇죠. 근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단순하게 접촉 피부염이 여기에 닿으면 올라오는 건데 얘는 전신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따로 불러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접촉은 피부로 됐는데 성분 일부라도 입으로 들어가면 전신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줄 알아요? 치료하는데? 글쎄요. 한 달 걸려요, 한 달. 한 달이요? 그리고 세상의 피부란 피부는 다 뒤집어져요. 그냥 조금 거짓말 보태서 입부터 항문까지 다 뒤집어져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약 먹으면 괜찮아요. 미리 이제 약을 먹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알레르기 약, 우리 일반 약품 있는 걸 다 하나씩 나눠주신대요. 옷딱집에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약은 옷 알레르기에는 반응하지 않는 왜냐하면 옷딱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 1번, 2번, 4번이 복합적이에요. 알레르기 반응도 1형, 2형, 3형, 4형이 있는데 그중에 옷딱은 1형, 2형, 4형이 복합체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복잡한 접촉성 피부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고 이게 예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걸로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장담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참옷 진액이라고 해가지고 옷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는 진액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어디다 쓰나 봤더니 밥할 때 그냥 밥 먹어도 맛있는데 나는 밥에 김치만 먹어도 맛있는데 뭘 자꾸만 넣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우르슈라는 성분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화학적으로 너무 세게 하거나 아마 진액을 만드는 과정은 고온으로 끓였으니까 우르슈를 화학적으로 파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학 구조를 쳐다보면 이렇게 방향족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어요. 구조가. 누가 봐도 파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파괴할 정도를 하려면 화학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고 물론 가능성은 있겠죠. 끓으면 모든 항원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아는 한 현재까지 기술로 우르쇼를 완전하게 파괴하는 기술들은 아주 비싼 데만 있다라고 들었었어요. 아까 말한 그 오칠하는데 정말 고급 한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칠을 해야 되는데 옷에 대한 알러지를 우려하기 때문에 파괴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아까 그건 화학 제품이잖아요. 조금 더 건강한 쌀들이 요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귀리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런 쌀을 그냥 사서 밥을 드시면 식이섬유도 많고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이거 너무 멋있다. 피디님 이거 뭐예요? 귀여운 거. 드래곤 프루트. 우리 싱가포르 살 때 이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거기서 진짜 싸게 먹었던 게 있어. 모히또 들어가는 거. 라임? 라임이 너무 싼 거야.
라임 너무 그냥 여기저기 다 내. 동남아 맞아, 가면 맞아. 뭐 국수에도 맞아, 넣어주고. 맞아. 근데 우리는 정말 청담동 가야 라임 쪼가리 한 2개 넣어주고 되게 생색을 내는데 거기는 그냥 라임이 거의 마늘 수준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헬레나님이 그렇게 막 라임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전 동남아 여행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근데 이제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동남아 갈 때 어떤 피부병에도 걸려올까가 제일 고민인 거죠. 뭐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요? 동남아에 갈 때도 피부병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햇빛 화상 정도 아닐까요? 아니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 오늘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물성 광피부염을 일으켜요. 식물성 광피부염이요? 그게 뭐예요? 식물성 광피부염이 뭐냐면 라임, 베라가못, 그다음에 뭐 무화과의 열매 말고 무화과 나무의 즙 이런 아이들한테는 퓨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퓨라노쿠마린이라는 게 자외선 A하고 합해져서 광독성을 일으켜서 우리 마치 옷 오른 것처럼 그런 게 식물성 광피부염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의외로 흔해요. 요새 동남아로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연휴에 가면 뭐 받아요? 스파. 오일로 이렇게 하고 이건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나가세요. 맞아. 씻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 받고 나서 갑자기 뭐 손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빨개져서 한국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일에 있는 베라가못 성분, 그다음에 라임 성분 이런 것들이 식물성 광피부염을 일으켜서 이렇게 물집이 정말 다다다다 빨간데 거기에 작은 물집들이 생겨서 마치 화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착각하는 건 나는 햇볕 화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이사이 물어보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어요. 오히려 닿은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거죠. 좀 약하게 닿은 데나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되는 것들을 내가 리스트를 좀 뽑아왔어요. 여왕 애네 레이스라는 풀떼개가 있대요. 소나무 파슬립이라는 게 있대요. 네. 거대한 야생 당귀, 파스니프, 샐러리, 베르가못, 그다음에 무화과 즙, 그다음에 라임. 그러면 그렇게 식물성 광피부염이 생기면 네. 요거는 피부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선은 다행인 거는 일시적인 습진처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고 바르고 하면 돌아는 와요.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너무 심하게 목이 물리면 이게 빨갛게 됐다가 까맣게 되는 시기가 되게 오래 가죠. 착색이 돼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동남아 갔다 오시면 여러 가지 이 피부가 뒤집어질 때 저희는 머릿속에 온갖 것을 굴리는데 1번 이 사람이 광독성 피부염 일지를 한번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해파리 쏘인 거. 해파리도 엄청나요. 네, 해파리는 물집이 너무 심하게 잡혀서 거의 팽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되는데 해파리 약하게 하면 광독성 스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서 좀 헷갈리기도 해요. 세 번째 또 어이없는 거. 해변가에 거의 맨바닥에 맨살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그 모래에 고양이가 똥을 놓거나 쉬를 놓고 갔어. 근데 거기에 기생충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의 피부에 상처가 있는 데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는 길마다 염증이 생기는 질환도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그런 환자를? 그럼요. 동남아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기생충약 이런 걸 잘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생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맨바닥에 앉으면 안 돼요. 물론 광도수 피부염처럼 이렇게 넓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파리처럼 이렇게 한 줄이 생기는 건 아닌데 정말 누가 봐도 지나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잘하면 꼬리를 이렇게 빼면 나와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식물성 광피부염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해파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드물게 피부에 기생충이 아리를 까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동남아 가서 그럼 바닷가에는 맨 엉덩이를 안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네. 그거를 너무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항상 긴팔 긴 바지 입고 그다음에 이거 깐 위에 내 살을 안착시키는 게 좋지 너무 그렇게 험하게 아무데나 털썩 앉았으면. 그래서 동남아 여행 가기 전에 여러 가지 피부과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광화상, 햇볕에서 화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희귀하지만 심각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레나님, 막 날이 갑자기 더워지기도 하고 봄과 여름의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환 같은 거 있어요? 그 봄, 가을에 건강식품으로 이제 많이 먹는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 환자 한 분이 왔어요. 네. 우리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 다양한 피부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이 항암제가 나한테 안 맞는 거다. 왜냐하면 이 환자분의 등을 봤는데 마치 누가 채찍으로 때린 것처럼 몸이 이렇게 쫙쫙쫙 한 것처럼 이렇게 긴 줄이 나 있었어요.
근데 딱 그걸 보는 순간 한마디만 물어봤죠, 환자분한테. 혹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거 드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특별한 게 드신 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환자분 그게 아니라 혹시 표고버섯 드셨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정말 이 선생님이 찐이다라는 표정을 이 진단명은 표고버섯 피부염이에요. 그냥 보통 150도 이하로 조리했을 때 그 안에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얘가 혈관 확장시켜서 마치 두드러기처럼 가렵게 하는 거거든요. 어머, 표고버섯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모든 알레르기 반응은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는 빨리 피부과로 오시면 의외로 되게 금방 치료가 돼요.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아니면 바르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네네. 좀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생으로 먹은 표고버섯, 생에 가깝게 드신 표고버섯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채찍처럼 생기는 것은 표고버섯 피부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먼 길 돌아가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가족 여행들을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지금 많이 갔다 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엄청 패키지 많아요. 여행들 맞아. 많이 이제 가시게 돼요. 이제 패키지 여행 갔다 오면 저희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따뜻한 나라 가면 주의하세요 했던 베르가모, 뭐 라임 이런 거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접촉 피부염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한 친구가 왔어요. 20대 초반의 환자가 왔는데 네. 정말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개인 병원을 가셨더니 개인 병원에서 야 이거는 피부암이다. 그리고 큰 병원을 갈아서 막 온 거예요. 혹시 최근에 특별하게 바른 게 있으세요? 그런 게 없대.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 게 여행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행을 어디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라오스를 가신 라오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라오스 같은 데 가면 우리 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마사지. 받아야죠. 그래서 그 오일 마사지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 그때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마사지를 받으셨냐고 물어봤더니 마사지는 안 받으셨대요. 이제 화장품을 물어봤어요. 화장품. 그랬더니 그제서야 어떤 그 샵에 갔는데 커피 스크럽을 받으셨대요. 커피 가루 같은 건데 그게 설마 커피 가루만 스크럽을 했겠어요. 오일 같은 게 있어야지 네네네. 우리 또 스크럽 받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맞아.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동남아시아 마사지 샵에 갔을 때 느껴지는 그 맞아. 약간 그 새콤하고 향기로운 그런 얘를 이렇게 스크럽을 했던 거예요.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들은 저희하고 규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성분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특히 휴양지에서 파는 건 우리 발리 가면 막 온갖 레몬그라스 오일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담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동남아 여행 가니까 햇볕이 있으니까 그냥 네네네네네네. 탔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화장품 다 한쪽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프로쿠마린은 주로 이렇게 뭐 베라가못, 그다음에 라임 이렇게 새큼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인데 그게 광독성 피부염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조금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강한 스테로이드 써서 밑에 있는 우리 염증 반응을 좀 최대한 없애도록 하고 스테로이드 아닌 연고를 계속 가면서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멜라논 같은 미백제.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염증 후 색소 침착의 일종으로 보니까 여행 가고 싶다. 저희 다낭 가서 한번 찍을까요? 우리 그날 갑시다. 네, 가서 우리 진짜 빨개지나 해볼까? 해볼까요? 5천만 땡겨와 가게. 내가 캡 자체를 모르는데. 이 엄마처럼 캡도 모르고 큰일 났네. 어떻게 애 키우고 있어 아주. 그래서 내가 주동 단톡을 못 나오겠어. 조리원 조리원 단톡방에 캡 물어봐 아니야고. 못 나오겠어. 오늘 자기 혹시라도 거기에 캡 검사가 뭐냐고 나왔을 때 아는 척 할 정도는 알려고 보내주자. 안 되겠다. 오늘은 써니의 그 조리원 동기방에 알레르기 검사는 무엇이다. 이것만은 알려주마. 아는 척 좀 할 수 특집. 있게. 캡 검사란 이것이다. 이걸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왜 캡 검사예요? 나도 몰라요. 그냥 상표 이름이래. 그래서 이거는 자 면역 특이 항원 검사인데 마스트는 그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특이한 항원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트는 동시에 여러 가지 항원을 놓고 쫙 한다 그러면 얘는 솔직히 항원을 조금 더 쪼개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를 봐도 우유 중에 우유 덩어리가 있으면 요만큼을 보더라고요. 되게 자세히 봐요.
이거는 근데 그러면 진짜로 알레르기가 굉장히 의심되는 아기한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기한테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 볼 때 많이 연구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정말 이 항원을 꼭 피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쓰는 그런 검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비싸요. 또 어떻게 써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할 때 저는 주로 이제 선택적으로 쓰는데 우선은 마스트는 그냥 한번 긁어서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많이 써요. 네, 혈액 검사를 해서 하면 되고. 근데 얘는 저는 진료실에서 주로 아가들, 내가 아까 엄마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얘는 보통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써요. 아토피 피부염이 2세 전에는 음식에 의해서 나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만 2세 전에는 네. 뭐 밀가루, 우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빠지겠죠. 계란 같은데. 네. 그러면 얘를 제한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밀가루, 우유, 계란 같은 거는 성장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나빠지게 할 것 같으니까 기분이 이러니까 끊어야겠다.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도 되게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검사를 받는 거는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던 그게 사람을 의심이 대상으로 되게 할 때. 의심이 될 때. 그렇게 하려면 정확하고 비싸지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2세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린이집 보내야 되죠. 급식해야죠. 급식해야 되는데 얘가 진짜 없어졌나? 그거 확인할 때도 좀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 2세 이하, 그러니까 이제는 3세죠. 3세 고조 때, 예. 네. 그런 때 쓸 수 있는 검사가 이뮤노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몇 개까지만 인정을 해주냐면 예전에는 한 2010년대, 10년, 13년 그때는 6개까지밖에 인정을 안 줬어요. 밀가루, 계란, 우유, 이게 뭐가 됐건 6개. 이런 것들. 6. 그거 상관없이 6개까지. 근데 이제는 만 6세 전에는 12개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비싼 검사지만 12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우유에 대해서 특정 단백질을 따로 보기도 해요. 밀가루의 특정 단백질,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땅콩 이렇게 원하는 음식에 대한 거 항원을 따로 빼서 저희가 12개 정도를 하는데 엄마가 잘 기억이 안 된다 그러면 기본적 세팅은 우유, 계란, 땅콩, 대두, 그러니까 콩이라는 거, 밀가루, 그다음 플러스 뭐 저희 진머지 진드기 요거 6개를 디폴트로 깔고 그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제 요 검사를 할 때는 아토피가 심한 경우는 이뮤노캡을 좀 꼭 해요. 마스트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마스트하고 이뮤노캡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프릭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네, 피부에 바늘로 찔러서 항원을 넣어서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어린아가한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니까 아가들은 아까 이뮤노캡을 주로 많이 하게 돼요. 그건 어떻게 검사하는데요, 근데? 이뮤노캡은 그냥 피를 뽑는 거고 이거는 피를 뽑고 프릭은 직접 등에다가 아니면 팔에다가 써서 히스타민을 놓고 거기에 비해서 얼만큼 부풀어 오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이 좀 어른이 할 수 받을 있고 있겠네요. 또 하나는 이렇게 떠서 하는 검사는 직접 항원이 들어가죠. 네.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쇼크가 아나필락틱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검사할 때는 옆에 응급 키트를 두고 해요. 그렇겠네요. 좀 네, 위험하네요. 그래서 2세 이하는 음식물 알러지가 의심이 되고 그럴 때는 이뮤노캡이랑 검사를 해서 봐요. 이것도 해석이 되게 곤란해요. 2세 이하는 음식물 알러지가 의심이 되고 그럴 때는 이뮤노캡이랑 검사를 해서 봐요. 이것도 해석이 되게 곤란해요. 숫자에 따라서 해석이 되게 달라요. 이거는 숫자가 0을 기준으로 하나요? 0인데 그 안에 세부 숫자가 뭐 30가지 정상, 뭐 100가지 정상이 다 달라요. 항목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소알레르기나 피부 알레르기 검사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해석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검사는 주로 좀 큰 병원에서 많이 네, 하나요? 그러니까 소알레르기 환자를 많이 보는 데나 피부 알레르기 보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일지 맞추고 우리 검사 결과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제한 시기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드려요. 단순하게 가서 저는 밀가루 알레르기 음식이 의심이 되니까 검사를 했는데 숫자가 5가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 밀가루를 먹이지 맙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왜? 성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뮤노캡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아이들의 회피요법을 하기 위한 기반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다 검사가 회피요법을 다 하고 나서 보통 밀가루, 계란, 우유의 알러지들은 만 2세, 만 3세 때 극복해요. 극복하고 나서 다시 먹을 수 있게
이 알러지를 극복했다라는 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해요. 그러면 헬레나님 그 많은 과에서 알레르기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캣 검사도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 뭐 이런 데서도 다 할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과가 뭐 내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부 전문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소아 알레르기 전문의들이 따로 있어요. 아, 네. 소아 알레르기를 전공하신 분 아니면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 그럼 그냥 일반 소아과에서 이 검사를 받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해석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소아 알레르기 분과 전문의들한테 저는 보통 해석을 맡기고요. 피부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피부과 선생님들이 알레르기를 전공하지 않고 알레르기 환자를 많이 보지 않는 경우에는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다음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게 알레르기를 전문으로 하지 않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경우는 이제 동네에서 자 알레르기 검사해 주세요. 네. 검사해요. 다음에 뭐 검사를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너무 과대 해석을 하거나 너무 무시한 해석을 하고 오면 환자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는 우선은 이분이 정말 알레르기 전문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맞춰서 회피요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다 해석을 하고 났는데 회피요법이 아니라 뭔가를 더 먹어서 이걸 해결하겠다. 저는 이건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제를 더 네네네네. 먹어서 이 알레르기를 극복하겠다. 네. 그건 아니에요. 이건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혹하는데 사실.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알레르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어떤 거를 먹어서 알레르기를 극복하는 음식은 없어요. 회피요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안 먹으려고 이렇게 검사를 해서 해석을 드리는 거지 뭘 먹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한테 얘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시고 충분히 피하시겠다라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피해보시고 증상이 얼마큼 호전되는지 보고요. 저희한테 그런 게 있거든요. 음식물 이제 회피요법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피해보자. 그리고 증상이 좋아지는지 보자. 근데 우리 가장 의심이 많잖아요. 다시 먹어보자. 그래서 아씨 나빠졌네? 진짜네? 아. 그러면 진짜 피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요. 자, 여기서 하지 말 거. 우리 아이가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지금부터 가수분해 우유를 먹어야겠다. 정확한 검사 없이 왜 애 키 안 커요? 애 밥 안 먹어요. 얼마나 맛없는데요. 절대 캡 검사했는데 우유가 알러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알레르기 전문의가 아닌 사람의 판단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가수분해 우유를 먹이지 마세요. 우유 알러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유산균으로 얘를 덮겠다.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를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해석도 어렵고 피하는 것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팀으로 크로스 이렇게 같이 한 팀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안녕.